안녕하세요. 딥러닝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의 중요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한 후 백프로파게이션 그리고 모던 딥러닝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딥러닝 개념에 대한 간단한 복습입니다. 신경망은 가중치 행렬과 바이어스의 스칼라 파라미터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뉴런 간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며 모델 학습의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실함수 기울기입니다. L은 벡터 입력을 갖는 스칼라 함수이며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파라미터에 대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함수의 기울기는 특정 파라미터 세타i에 대한 손실의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기울기 하강법, 즉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죽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며 람다는 learning rate로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하는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컴퓨팅 그래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E는 다른 변수 A, B에 의존하며 C, D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가정을 트리 구조로 표현한 것이 컴퓨팅 그래프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리프노드 A, B에서 최종값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때 트리의 각 노드는 들어오는 노드들의 함수입니다. 그럼 컴퓨팅 그래프는 어디서 사용될까요? 바로 역전파 과정에서 각 노드의 미분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체인 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변수에 대한 입력 변수의 미분값을 계산하기 위해 체인 룰을 사용하며 모든 고유 경로의 미분값을 곱하여 최종 미분값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2, 라운드 B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컴퓨팅 그래프에서 각 노드의 미분값을 체인 룰을 통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전파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이란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신경망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인룰을 사용하여 각 노드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W1, 2, 3와 같은 가중치 행렬과 B1, 2, 3와 같은 바이어스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손실함수 L에 대해 각 가중치 wi와 바이어스 bi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예제에 대한 신경망의 MSE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컴퓨팅 그래프입니다. 각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각 X, 그리고 중간 레이어 Z12, 그리고 출력 레이어 Y로 구성된 신경망입니다. 이때 손실함수 L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를 줄이기 위해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역전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 partial divergent를 저장하고 재사용합니다. 그래프의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작업하며 필요한 값을 캐시하고 이는 역전파 과정에서 계산을 최적화하여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partial L, partial W1, 2, 3는 각각 손실 L을 가중치 W에 대해 미분한 값입니다. 이 수식들은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가중치에 대한 손실함수의 기울기는 체인 룰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artial L, partial W3는 partial L, partial Z3 그리고 partial Z3, partial W3로 계산합니다. 여기 네온 박스로 체크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 계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중복된 계산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칼라의 경우 동일한 캐싱 아이디어를 실제 신경망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렬 곱셈의 중복 계산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 벡터 x 그리고 가중치 행렬 wi 그리고 바이어스 벡터 bi를 사용하여 역전파를 수행합니다. 이때 각 레이어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로 역전파의 핵심 개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역전파는 gradient descent를 위한 partial divergent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중복된 행렬 곱셈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의 오토 디퍼런시에이션 소프트웨어는 그래프를 추적하여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자동 미분을 통해 역전파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초기 파라미터 값에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가 전달되어 원래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모델은 선형 모델로 y는 wx 플러스 b를 따른다고 할 때 초기 파라미터 값으로 w는 1, b는 0,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1로 설정합시다. 먼저 순전파 과정을 통해 y-햇을 구해보겠습니다. y1햇을 대입하면 1이 되고 y2햇을 대입했을 때는 2가 됩니다. 구한 y-햇 값을 바탕으로 손실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손실함수 L은 민스퀘어 에러를 따르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산했을 때 2.5가 됩니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러닝레이트의 편미분 값을 곱해줘야 하는데요. 이 편미분 값을 곱하기 위해서 역전파 과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역전파 과정에서 라운드 L, 라운드 W, 그리고 라운드 L, 라운드 B를 구하기 위해서 체인룰을 적용할 것인데요. 손실함수 L을 체인룰을 적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필요한 값을 구하면 먼저 라운드 L, 라운드 yi 햇은 각각 -1, -2가 되며 라운드 yi 햇, 라운드 w는 xi가 되므로 각각 1, 2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운드 yi 햇, 라운드 b는 1이 되므로 해당 값들을 모두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라운드 L, 라운드 W는 -2.5, 라운드 L, 라운드 B는 -1.5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를 계산하면 W는 W 올드 빼기 알파, 라운드 L, 라운드 W 계산하면 1.025, 그리고 B뉴는 B 올드 빼기 알파, 라운드 L, 라운드 B 계산하면 0.015 값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파라미터가 W는 1, B는 0였던 데 반해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값은 W는 1.025, B는 0.015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닐라 그라디언트 디센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고 세 가지 최적화 방법, 모멘텀, RMS 프로프, 아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이해가 어렵더라도 각 방법의 직관적인 개념과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화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기 앞서 경사하강법의 기본 업데이트 규칙을 설명하는 수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파라미터, 란다는 학습률, 델타, 세타 L은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경사하강법은 딥러닝에서 모델을 학습할 때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으로 학습률은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 변화량을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멘텀 방법입니다. 작은 랜덤 로컬 옵티마나 평탄한 지점이 학습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모멘텀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공의 모멘텀에서 영감을 받아 파라미터를 이전 기울기의 가중 평균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모멘텀의 업데이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모멘텀의 강도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모멘텀은 손실함수가 전체적으로 최소 지점이 아닌 최저점을 가지는 로커 미니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과거의 기울기를 일정 비율로 누적하여 현재 기울기에 방영합니다. 이로써 작은 노이즈에 덜 민감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모멘텀 없이 경사하강법을 사용한 경우와 모멘텀을 사용한 경우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멘텀을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수렴하며 작은 진동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최소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모멘텀을 사용하면 최적화 알고리즘을 목표하는 값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찾아갑니다. 학습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최적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줄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번째 최적화 방법으로 RMS 프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MS 프롭은 기울기의 가중평균 대신 기울기 제곱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며 실제 기울기 업데이트를 제곱평균의 제곱근으로 나눕니다. 기울기의 제곱을 사용함으로써 학습률을 더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기울기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RMS 프롭의 업데이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입실로는 0으로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값입니다. RMS 프롭은 각 파라미터마다 다른 학습률을 적용하여 학습률이 큰 기울기는 작게, 작은 기울기는 크게 조정합니다. 또한 1을 추가하여 0으로 나누는 오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RMS 프롭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과거의 기울기가 매우 작은 경우와 큰 경우에 따라 가중평균이 달라지며 업데이트 크기가 조절됩니다. 작은 기울기의 경우 가중평균이 작아지며 업데이트 크기를 크게 만들고 큰 기울기의 경우 가중평균이 커지며 업데이트 크기를 작게 만듭니다. RMS 프롭의 핵심 포인트는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 업데이트 크기를 조절하여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변동성을 줄이는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기울기의 크기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학습 과정에서 기울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적화 방법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은 모멘텀과 RMS 프롭을 결합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여도 잘 작동합니다. 이때 기울기와 제곱된 기울기, 이 두 가지 이동 평균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아담의 업데이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의 핵심 포인트는 모멘텀과 RMS 프롭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잘 작동합니다. 모델 학습 시 설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는 학습률, 모멘텀 계수 등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며 초기 이동 평균 값이 편향을 보정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데이터의 정규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화, 즉 노멀리제이션은 데이터의 범위를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화를 진행하면 입력의 모든 값이 같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및 도함수 계산 시 값이 이상하거나 불규칙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옵티멀 솔루션으로 수험 속도가 빨라집니다. 옵티멀 솔루션이란 문제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는 해를 말합니다. 그림과 같이 로스를 W1, 2를 축으로 하는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표현하고 옵티멀이 원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규화 이전에는 로스 펑션이 가늘고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동작이 튀는 양상을 보이지만 정규화를 거치면 로스 펑션이 구형태를 띠게 됩니다. 엣지 노멀리제이션은 정규화 기법 중 하나로 CNN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이전에 인터널 코베리언스 시프트 현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 아무리 인풋 레이어에 정규 분포를 가지는 입력을 주어도 히든 레이어를 지나면서 그 분포가 점점 정규 분포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네 번째 노드의 경우 상당히 우측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이는데 저 상태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분포가 0 부분의 빨간 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란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매 순간 인풋을 평균력, 표준 편차 1인 분포로 정규화시켜주는 것이며 화이트닝이라고도 합니다. 정규화하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의 평균값을 빼고 이를 데이터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값을 정규화하게 됩니다. 해당 배치 전체에 걸쳐 모든 단일 뉴런의 출력을 정규화한 이후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 네트워크에 적절한 값으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A에서 A의 평균을 뺀 값을 분산해 입실론을 더한 값의 제곱근으로 나눠줍니다. 입실론을 분모에 더함으로써 분산이 0에 가까워질 경우 계산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대비하고 수치적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가지 중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감마, 베타, 뮤, 시그마인데요. 이들 중 스케일을 의미하는 감마와 시프트를 의미하는 베타는 정규화된 값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합습 가능합니다. 반면 뮤와 시그마는 학습 과정 동안 이동 평균을 업데이트되므로 학습 불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두 파라미터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분포 변화를 추적하여 테스트 단계에서 안정적인 정교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의 수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미니 배치의 평균, 분산을 이용해 정교화한 뒤 스케일 및 쉬프트를 감마 값, 베타 값을 통해 실행합니다. 이때 감마와 베타 값은 학습 가능한 변수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학습됩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정교화된 값을 활성화 함수의 입력으로 최종 출력 값을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식에서 엡실론은 계산할 때 0으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수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주 작은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감마 값은 스케일에 대한 값이며 베타 값은 시프트 트랜스폼에 대한 값입니다. 데이터를 계속 정교화하면 활성화 함수의 논리니어한 성질을 잃게 되는데 이 값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간단히 말해 배치놈은 단순히 평균 분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마 베타를 이용한 변환을 통해 논리니어한 성질을 유지하며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버피팅이란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를 지나치게 잘 예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델이 모든 트레인 데이터를 예측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때 예측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앙상블, 드롭아웃이 있는데요. 먼저 앙상블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계산량이 많을 때, 즉 학습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획이나 예측 모형을 만들 때 한 개의 모델을 쓰지 않고 여러 개의 모델을 융합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수의 독립적인 모델을 만들어 각각 학습시킨 뒤 이들 모두 합쳐 한 번의 예측을 만듭니다. 오버피딩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 제외하여 학습시킴으로써 모델이 동일한 학습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되긴 하지만 하나의 모델이 아닌 많은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산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드롭아웃은 오버피딩을 방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미 몇몇 데이터, 뉴런을 0으로 만들어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특정 노드를 0, 즉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얼마나 높은 확률로 노드를 없앨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드롭아웃은 원 이포치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포치마다 학습되는 노드 또한 다릅니다. 쉽게 말해 다양한 정보 조합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롭아웃은 노드를 무작위로 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특정 뉴런에 과적합하거나 하나의 출력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노드를 임의로 생략함으로써 모델을 간소화시켜 오버피딩을 방지하며 매번 다른 형태의 노드 조합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항상별 효과를 얻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킵 커넥션이란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중 하나로 그라디언트 바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학습 시 모델층이 깊어지면 방대하고 연속적인 개선으로 인해 그라디언트 바니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풋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여러 레이어를 건너뛰어 출력 레이어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인 스킵 커넥션을 사용함으로써 딥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그라디언트 바니싱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너뛸 레이어는 반드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실행하기 전 선택해야 합니다. 스킵 커넥션은 입력값이 네트워크를 직접 통과하여 더 깊은 레이어로 전달되어도 원래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의 노이즈가 추가되지 않고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학습시키면 모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input은 x, weight는 전부 0이라고 한다면 weight를 가리키는 fx는 0이며 따라서 최종 아웃풋은 fx 플러스 x equal 0 플러스 x는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프리트레이닝과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처가 무엇일까요? 딥러닝 초기에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수동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자신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 판단하는 피처를 선택하여 추출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모델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학습하며 모델은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 반면에 피처 익스트랙터는 수동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을 사용하여 인풋 데이터로부터 좋은 피처를 추출하도록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여 전체 프로세스를 end-to-end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된 피처는 굉장히 계층적입니다. 각 레이어의 아웃풋은 학습된 피처이므로 딥러닝은 계층적으로 학습되고 누적된 표현인 representation은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습된 representation은 과거에 학습된 representation에 의존하고 최근에 학습된 representation은 과거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아래의 도식화된 그래프를 보시면 input x로 차 이미지를 입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여 머신러닝 모델에 넘겨주고 싶으므로 feature extraction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feature extraction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딥러닝을 사용하여 점차 학습합니다. 여기서 학습 초기에 해당하는 lower level 추출된 피처는 굉장히 기초적인 모습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차의 가장자리, 모서리 등과 같은 부분이 추출됩니다. 그러나 더욱 신경망이 깊어지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high level representation에서는 차의 추상적인 모습을 제대로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low level에서는 가장자리, 모서리, 모양, 패턴, 색상 등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피처 추출 학습을 high level에서는 고양이, 개 또는 인간, 얼굴, 차에 대한 멘탈 모델과 같은 추상적인 피처 추출 학습합니다.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초기화한 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하단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여 학습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산,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능이 좋은 모델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연산, 그리고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번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ImageNet 분류를 예를 들어 봅시다. ImageNet은 최대 130만 개 이미지로 구성된 거대한 데이터셋 모음으로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은 ResNet, AlexNet, DenseNet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이미지 분류를 사용하여 매우 유사한 하위 계층을 가집니다. 아래의 모습처럼 초기 구간에서 매우 유사한 앙상을 보이며 이미지 분류를 수행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항상 처음부터 학습이 아니라 기존 지식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망은 레이어가 겹겹이 쌓인 스택이므로 사전 훈련된 신경망 레이어를 추가하여 학습시킨다면 시간과 연상량 그리고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Transfer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Freezing 레이어와 Fine Tuning 레이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사전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reezing과 Fine Tuning입니다. Freezing은 기존 신경망 모델의 일부 레이어를 고정하여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아래의 모습처럼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일부 레이어를 프리징하여 고정할 것입니다. 이 고정된 frozen 레이어는 학습을 중단하여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고정된 피처 익스트랙터로 처리하여 다음 레이어로 전달됩니다. 고정된 레이어에 사용자가 정의된 커스터마이제이션 레이어는 추가하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리징 레이어는 학습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커스터마이제이션 레이어는 학습됩니다. 그 다음엔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은 기존 모델의 일부 혹은 전체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훈련하는 기법입니다. 전체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일부 레이어를 프리징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사전 훈련된 가중치로 시작하여 학습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훈련된 레이어에 사용자가 정의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학습합니다. 아래처럼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을 때 거기서 일부를 프리징하여 고정된 모델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전 학습된 내용을 시작으로 학습이 가능한 모델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는 정의된 모델 레이어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학습되는 레이어는 Trainable Layer, Customization Layer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학습된 부분부터 시작하므로 연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할 문제에 따라서 프리징을 할지 파인 튜닝을 할지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1은 기존의 프리트레인 시 사용된 데이터셋이고 태스크 2는 새로 학습할 데이터셋이라고 합시다. 이때 태스크 2의 데이터셋이 매우 크다면 파인 튜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스크 2의 데이터셋이 작고 태스크 1과 비슷한 데이터셋이라면 파인 튜닝은 할 필요 없이 기존의 프리징한 모델을 사용하고 그 뒤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여 학습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태스크2의 데이터셋이 작고 태스크2와 다른 데이터셋이라면 파인 튜닝은 하지 말고 기존의 프리징된 모델을 사용하며 그 뒤에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스크와 데이터셋에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베딩은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에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신경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베딩은 범주형 변수의 차원을 줄이고 변환된 공간에서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과 패턴을 보존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책들이 장르별로 어떻게 클러스터링 되는지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차원 축소를 위해 T-SNP 기법을 사용하여 인베딩 벡터를 2D 공간에 매핑하였습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 인베딩이 각 책의 중요한 특성과 의미를 잘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르의 책들은 가까이 위치하고 다른 장르의 책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딩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워드 투백을 이용하는 워드 인베딩과 CNN을 이용하는 이미지 인베딩이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챗, 그리고 유사한 문서를 찾기 위해 텍스트 인베딩을 사용하는 검색 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이미지 물체를 식별하는 등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문서 인베딩을 사용한 검색 등을 이용하는 구글 검색, 그리고 사용자가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한 개인화된 영화 추천 등을 해주는 넷플릭스 영화 추천 등이 인베딩에 활용됩니다. 우리는 저차원 데이터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차원 데이터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잠재 공간에 인코딩합니다. 이러한 잠재 공간을 인베딩 공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저차원 잠재 공간이 데이터의 고차원 입력 공간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이학습은 거대한 데이터셋으로 큰 모델을 훈련하는 어려운 부분을 완료한 작업을 가져와 자신의 모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제는 시부에 중점을 두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신경망에 적용될 수 있고 학습은 NLP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아래는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훈련하는 것과 전이학습을 적용하는 것의 결과를 비교한 바입니다. 사전 훈련된 컨보루셔널 신경망을 비교했는데 전이학습이 적용된 재훈련된 모델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재훈련하는 것보다 더 나은 분류 정확도를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우 큰 데이터셋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되었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고차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임베딩을 미리 계산하고 저장하여 많은 시간과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학습은 기계가 원시 데이터인 입력 X를 받아 출력을 제공합니다. 모델은 손실함수로 예측 결과와 정답 레이블 Y 간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합니다. 모델이 실제 레이블 Y에 가까운 출력을 갖도록 최적화하는데 레이블은 모델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 몇 가지 예를 안내하며 이 전체 프로세스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원시 데이터만을 사용해 레이블 없이 데이터 구조를 학습합니다. 이 방법은 레이블 없이도 데이터 구조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지도학습에서는 플롯상 서로 다른 지점이 있고 레이블이 연관되어 있어 분류 작업에서 레이블 예측이 가능하고 경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비지도학습에서는 레이블이 없어도 모델의 점들이 떨어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라벨링 된 데이터셋이 중요한 이유는 모델이 유능한 특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은 100만 개의 라벨링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이미지의 특징을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벨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라벨링 작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된 또는 반자동화된 라벨링 기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기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지도학습은 데이터 자체가 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에서 레이블을 만들고 감독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기지도학습의 일반적인 기술은 입력이 관찰되지 않은 부분이나 숨겨진 부분을 입력에 관찰된 부분이나 숨겨지지 않은 부분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보를 숨긴 이미지를 모델에 제공했을 때 모델은 숨겨진 부분을 예측합니다. 이미지를 3x3 그리드로 나누어 9개의 패치로 분할합니다. 이 패치들을 섞어서 모델이 원래 순서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모든 9개의 팩토리얼을 순열을 사용하는 대신 미리 정의된 순서 집합에서 샘플링하여 순서를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이미지가 서로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치를 샘플링하고 그리드를 직접 가져오는 대신 그리드로 나눌 때 각 패치를 약간씩 생성하여 패치들이 서로 옆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픽셀 일치만을 학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작업은 당시 최고의 사전 트레이닝 작업 중 하나였으며 지도학습과 자기 지도학습 사이의 격차를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예측하는 대신 이미지를 일정 각도 0, 180, 270도로 회전시키고 모델이 이 회전 각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지를 회전시키더라도 이미지 내 객체는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새의 부리와 발톱은 여전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모델이 회전된 이미지에서 이러한 특징들로 객체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체의 방향, 위치, 포즈 유형 등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된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지도학습 훈련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주어진 이미지 특정 부분만을 보고 예측합니다. 반면 오른쪽 자기 지도학습 모델은 회전 예측 작업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 부분을 동시에 보고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눈과 개의 몸을 동시에 관찰하여 두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고양이와 개의 눈이치를 학습한 모델은 다른 동물의 눈도 인식하고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은 특정 부분을 기억하는 대신에 다양한 이미지 내에서 패턴과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CV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NLP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LP의 대표적인 것은 워드2백입니다. 워드2백은 단어를 임베딩합니다. 이 방법은 주변 단어에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C5와 반대로 중심 단어에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스키크램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단일 단어를 예측하는 대신 여러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여러 단어를 매스크라고 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여 마스크된 단어를 예측합니다. 아래 문장에서 브라운과 레이시 단어를 마스크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단어들을 예측합니다. 이 방법은 임베딩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강의가 끝이 났는데요. 간단히 오늘 학습한 부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3에서는 딥러닝과 수학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옵티마이저, 배치 노멀리제이션, 앙상블, 드롭아웃, 스킵 커넥션 등의 모던 딥러닝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렉처 4에서는 features, transparent learning, unsupervised and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 배우며 딥러닝에 대해 한층 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